기상 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안 뵈니까 너무 다들 궁금했어요. 아니, 교수님 오늘 머리를 예쁘게 자르신 것 같아요. 그죠? 여름이라. 저희가 오늘 또 대화를 즐겁게 하기 위해 오늘 기후 마스터 김창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변화와 농업, 그리고 기후변화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을 다룬 연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지난주 힌트 사진 드렸었죠? 저희 이거 힌트 기억나시죠? 그때 딱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경환이. 추석? 추석. 명절 되라. 뭔가 교통체증? 뭐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맞아. 오늘 안건은 대체 뭘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주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예전에 저희 집이 이렇게 경상북도 쪽에 있어가지고 차 타고 기성길 엄청 갔거든요. 많이 경험하겠습니다. 그럼 한 10시간, 12시간 저기 저러고 있었어요. 막 돗자리 깔고 앉아있기도 하고 중간에 엉덩이 아프면. 타일런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죠? 저는 아무래도 기성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추석이 약간 가족끼리 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미국의 추수감사절하고 비교를 하기는 하는데 추수감사절은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같이 하는 만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이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저는 그 추석 기차표 예매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지금은 힘들어. 온라인으로 이 예매를 하지만 네. 예전에는 가지고. 기차역에서 막 그죠. 밤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귀경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후위기 시대의 추석인데요. 네. 그래서 추석만 하면 뭔가 이제 즐거운 것 같은데 왠지 이제 썩 그렇게 달갑지 않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과 관련돼서 인구 이동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도 또 기후변화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그 추석 연휴 6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3,276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해요. 엄청난 이 숫자죠. 그리고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교통량이 479만 대였다고 해요. 엄청난 차량이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철도, 고속버스, 항공의 이용객에 있어서는 각각 전년도 대비했을 때 9.6%, 33.6%, 2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교통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도 많이 늘어났겠죠. 이 민족 대이동의 여파가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네요.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이제 가면 400km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 그 탄소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96.5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대요. 예. 한 명이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한 차량이 가는 네. 거예요. 물론 재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해서 고향 방문이 쉽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도 방문하고 아마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동도 늘어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동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차례상도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 완벽한 코드레드 상황입니다. 네. 차례상이요? 네. 차례상을 사실 저는 이제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만 봤는데 그리고 이제 어학당 교과서에 나오죠. 근데 교과서 이것저것 막 되게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막 이제 과일도 올라가고 생선도 올라가고 막 고기도 술도 올라가고. 되게 많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음식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후위기 영향을 받겠죠. 저희 집도 종갓집이어가지고 1년에 제사 13번 이상씩 꼭 지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또
돈이 만약에 없어도 제사상만큼은 조상님을 위해서 네. 상다리 휘어지게 또 차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명절 최애 음식 혹시 뭐 있으세요? 저는 햇밤 아. 깎아놓은 거 딱 먹으면 아삭하거든요. 맞아, 맞아. 저는 뭐 네. 농촌이 원래 고향이 농촌입니다. 어. 그래서 뭐 사과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싱싱한 예, 또 대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풍성한 이 차례상이 생각이 나는데 방금 여러분께서 말씀한 음식들이 앞으로 추석 때 못 보게 될지도 몰라요. 예. 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차례상 차림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지구 가열로 우리나라의 작물 재배 지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뜬 두 개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라지는 게 있네요. 2022년도의 차례상과 네. 2100년도의 차례상인데요. 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사과가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빠진 건가요? 그리고 오징어가 사과, 예. 없어졌어요. 오징어가 없어졌어요. 네. 동태전하고 북어도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어요. 배도 나주가 충남으로 바뀌었는데. 아, 그렇네. 예, 주산지가 이제 약간 이동하는 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안타깝게도 이게 모두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상과학원이 지난해 한반도 109년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30년이 과거 30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예. 평균 기온이 1.6도씨가 상승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은 20일이 늘어나고 겨울은 22일이나 짧아졌어요. 예.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네. 국내 주요 농산물의 재배 지역이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 저희 집도 종갓집이어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차례상 지낼 때마다 맨날 가르쳐 주셨거든요. 뭐 홍동백서, 뭐 조유리시 이런 거 알고 있어야지 네가 시집가도 구박을 안 받는다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헉, 이렇게 되면 상차림에도 혼란이 어마무지하게 오겠네요. 사실 지금 재배 적지 변동과 관련돼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는 대개 13.5도, 연평균 기온이 13.5도에서 0.5도만 높아져도 사과는 재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1도씨가 올라가면 80kg가 이렇게 북상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가 지금 여기에 2010년까지를 보면 경상도 대표적인 지역들인데 2030년대로 갈수록 재배 적지가 경상도에서 강원도 북부로 양구라든지 정선 이런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2070년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만 보이고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10년, 50년, 70년 갈수록 사과의 재배 적지는 굉장히 북상을 하고 앞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 위에서는 아니면 북한, 북한 재배 적지가 맛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막 대구 미인들이 사과를 많이 먹어서 미인이 많다고 막 그랬잖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강원도 그러니까 여기에 미인인 거 아니야? 하나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국가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면 저거보다는 조금 더 시기는 좀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늦춰지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사과 재배에 영향받는 이 상황이 예. 이미 어느 정도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사과 생산량이 이미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한 이제 57만 톤 정도의 사과가 만들어졌는데 예. 근데 2020년에는 그게 42만 톤으로 줄었던 거죠. 지금 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94년 정도가 사과 재배의 어떤 피크였는데 그 당시가 한 5만 2천 헥타였는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가 줄어서 한 2만 6천 헥타가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과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배 면적도 줄고 기후변화 영향이 있으면서 네. 재배 적지도 줄면서 나타난 맞습니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래서 사과의 경우에는 적응을 해서 거기에 맞는 품종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같이 아주 빨간 사과를 보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머지않은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막 사과 떨어지지 않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저희 딸은 그거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국내산 사과는.
예, 저게 바로 이제 지금 사과가 색이 좀 어떤가요? 원래 사과가 빨간 사과야 되는데 희끄물이에요. 좀 희끄물하고 어떻게 네. 보면 결국은 착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과가 저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착색이 가장 잘 되는 온도가 한 2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올라가게 되면 저런 변색된 거, 그러니까 사과의 원래의 색이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토시아닌 성분이 나무의 호흡으로 쓰이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과가 변색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근데 우리 고향 버몬트주라고 있는데 버몬트. 예. 버몬트가 주스 사실 유명한데. 사과- 고향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사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 약간 강원도보다 추운 지방이기도 한데 아. 거의 보라색에 가까운 굉장히 진한 색깔이 있는 사과들이 아,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정도로 네. 하얘진 거면 그렇죠. 맛없고 약간 종이 씹는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래 안 익은 감처럼 약간 떫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맛도 하얀 사과와 비교했을 때 사실 광합성 물질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육이 불량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가져야 할 그런 성분들을 충분히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 사과만을 못한 것이겠죠. 당연히. 과실수는 한 번 키워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죠. 시간도 10년, 또 오래 5년, 10년 걸리잖아요. 걸리죠. 네. 5년, 10년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추세대로라면은 사과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일들도 지도가 막 바뀌고 있는데요. 배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재배 지역이 늘어나다가 그 이후로 줄기 시작해서 2090년이 되면은 상당히 괜찮은 배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단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50년 후에는 전역에서 재배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예. 밴드는 그리고 그런- 제주도 감귤은 50년 정도 뒤에는 강릉이나 속초 같은 곳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숙상을 하니까. 네네네. 지금부터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되고 기후 변화가 심해진다라는 걸 전망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또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음. 줄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좀 그렇지. 예. 아니 근데 진짜 기후 환경 때문에 과일 지도가 이렇게 바뀌면 생업에도 영향을 엄청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을 대체 품목이라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귤을 많이 재배하지 않고 망고를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작목 전환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을 또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고민이 많죠. 예. 실제로 이 재배지가 갑자기 바뀌고 하고 있을 때 그 영향받는 농민들이 분명히 당황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한번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 확인해 보시죠. 경주 경주.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좀 특별한 작물이 있다고 제가 찾아왔는데요. 예, 예. 어떤 게 특별할까요? 여기는 뭐, 요게 좀 특별하죠. 뭐요? 라임이에요? 경주에서 키우고 있는 한라봉, 그 경주봉이에요. 아 진짜 한라봉인데? 한라봉? 한라봉 네, 네. 아직 초록색인데 네. 익기 전에. 11월, 12월, 1월 이럴 때 돼야 노랗게 변하고 지금은 아직 푸릅니다. 이건 한참 크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라고 있거든요. 노랗게 된 건 아직은 아닌데 조금 변이를 시켜놨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 정말 오. 한라봉. 좀 정말 한라봉. 경주에서 한라봉이라. 진짜 신기하다. 잘라진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이 맛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맛 한번 보세요. 아, 네. 좀 먹어봐세요. 맛있죠? 맛있는데요? 예, 맛있어요. 맛은 겨울 맛이나 똑같아요. 침이 고이는 신맛. 레몬 같을 것 같은. 아, 네. 제주 한라산에서 재배돼서 예. 한라봉이잖아요. 예. 경주에도 이 한라봉이 있네요. 이제 이 기후가 완전히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열대로. 그죠? 그래서 이제 날씨도 자꾸 더워지는데 다른 작물이 없겠나. 하우스니까 어차피 겨울에면 관리 잘하면 된다
한번 심어보자. 이래 한라봉을 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심었더니 이렇게 잘 자라던가요? 예, 잘 자라기도 잘 자라고 달리기도 잘 달리고 맛도 특출하게 더 좋고 당도도 더 잘 나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신기하다. 이 한라봉 나무 자체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잖아요. 이가 좋아하는 26도에서 27도 뭐 이런 정도로 맞춰줘야 되지 너무 겨울에 추우면 또 얼잖아요. 고사하기 때문에 나무가 얼지 않도록. 얼지 않게끔 경북의 온도가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륙에 지금 확 퍼졌습니다.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지금 저 강원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강원도? 옛날에는 영천 사과 그랬잖아요. 영천 사과 그랬는데 지금 영천 쪽으로는 사과를 농사를 짓던 것이 고목이 되었고 옛날 이제 뭐 병을 많이 했잖아요. 뭐 불안병이나 이게 많이 와서 이제 자꾸 도태가 되고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이게 상상도 하기 정도로 전에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도 겨울에 대기 또 추운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 이상하게 이 기후 자체가 자꾸 더워지니까 이건 뭐 한 해에 한 1도씩만 더 올라가도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망고라든가 바나나, 파파야 이렇게 많이 또 하고 있어요. 경주에서요? 예, 경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는 일단은 계속 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현재 경주도 그렇고 저희도 약 한 200헥타 정도 사과 재배 면적이 뚫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사과 재배도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일반 농가분들도 이제 아열대 작목 전환을 많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경주 경우는 망감류도 많이 하시고 그 애플망고 농가도 지금 계시고 바나나 농가도 지금 한 분 정도 계십니다. 이전에는 뉴스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되게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그 겨울철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따뜻한 경우도 있고 토양 상태라든지 일조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망감류 재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그 여기 농사 지신 분들도 처음에 네. 되게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애플망고를 예를 들면은 이제 일반 다른 과수에 비해서 난방비라든지 이제 전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분들은 거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과수 산업의 다변화 유도를 위해서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이나 신품종 확대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산물 생산의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게 바나나 먹고 저희 막 부자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확을 할 수 있다니. 게다가 이게 한라산에서 재배해서 한라봉이 됐는데 지금 경주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근데 실제로 이미 국내 열대 과일 재배 면적이 10년간에 5배나 늘었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후 변화로 한국은 아열대 기후가 될 거고 바나나, 망고 생산지로 변경된다 하고 이런데 이미 영상 보면 하고 있잖아요. 전라남도에서는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바나나라든지 파파야라든지 또 망고, 애플망고, 백향과 이런 아열대 과일들이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면적으로 제가 보니까 벌써 뭐 재배 농가가 170농가고 전라도가 차지하는 것이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농민이나 지역적으로 감지된 건 아마 지금부터 한 20에서 30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1980년 이후에 10년마다 0.3도씩 증가를 합니다. 30년이면 거의 1도죠. 제주도는 이미 2010년 정도부터 아열대 기후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는 남한 지역의 한 10% 정도가 아열대 기후인데 이게 2080년 정도가 되면 뭐 경상도, 전라도, 심지어 충청남도까지도 아열대 기후대가 되기 때문에
아열대 농산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열대 기후대로 바뀌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아직까지 아열대는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재배를 하려고 하면은 겨울에 준비해야죠. 난방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아까 같은데요. 말씀드린 네. 대로 저 경주의 그 농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사실 이제 아열대 기후가 돼도 겨울에 네. 한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운 날이 발생을 해서 과수 나무가 얼어버리면 네.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난방비가 좀 들어야 돼요. 이래저래 농가 부담이 클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런데 차례상에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 거는 수산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100년에는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지금보다 3에서 6도씨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도 한류성 오정인 명태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거의 잡히질 않아요. 이제 앞으로는 북어라든지 동태전도 차례상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패류나 해조류 양식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 수온 변화에 취약한 김이나 미역, 다시마의 생산이 줄어들고 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온 때문에 양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제 육지나 바다나 이렇게 상황이 명절 뭐 차례상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식탁에 차리는 것 전부에 영향 줄 거 아니에요. 작년에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름이 더 길어지고 또 강수량은 많아지고 폭우가 더 빈번해지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농산물의 어떤 이런 폭염폭우가 우리나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미국, 또 호주, 이런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곡창지대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농업 분야에서 식량 안보 또 식량 위기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확실히 느끼거든요. 온도가 네.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저 옛날 사진 보면은 추석 때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긴팔 입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반팔 입고 있잖아요. 너무 더워진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보통 추석은 곡식이 익을 때쯤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더위가 가시기 전에 찾아오는 여름 추석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석이 빨리 온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코드 레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평년 기온을 기준으로 여름과 가을을 구분해 봤을 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거의 70%가 여름 추석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70%가 여름 추석이라는 거예요. 특히 대추나 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가을 작물이잖아요. 근데 여름 추석이 되면 감이나 대추는 구경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축산업계는 사실 비상입니다. 차례상에 우리 과일을 확보해야 되고 그만큼 물량이 작으면 가격도 올라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폭염 또 폭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채소 일부 품목은 무, 배추, 농산물 가격이 대개 뭐 50%에서 한 70%까지 올랐고 상추 같은 경우는 거의 100%까지도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차리는데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갖게 됩니다. 진짜 얼마 전에 중부지방에 집중 큰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때 막 지하철역도 막 침수가 되고 강남이 또 물바다가 돼서 난리였는데 정말 순식간에 심각했어요. 도시가 물에 잠겼죠. 조금만 더 버텨. 침착해.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이런 이제 비상 사태가 생기니까
실제로 이제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컸다고 합니다. 아, 어떡해. 이제 비닐하우스. 경기도 쪽인데요. 양평의 한 채소 농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상추나 잎채소를 가꾸고 있다가 그거 이제 결국에 이제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부지방 또 충청남도까지 이렇게 보면 피해 면적이 한 500여 헥타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이렇게 농작물이 침수되게 되면 2차적인 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또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무름병이라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또 상품의 품질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또 과수의 경우에는 탄저병이라든지 또 갈반병, 실제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 우려하는 것도 기후 위기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농민들 피해는 크고 그래서 정부도 추석 민생 안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비자들의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할인 쿠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많으신데 현재 피해 상황을 지자체가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피해 입은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연휴를 우리가 즐기고 있는 동안에 이미 지구가 1년치였던 자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었었거든요. 네, 이미 바닥이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Earth Overshoot Day, 그러니까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자면 지구가 자체적으로 자기 힘을 발휘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뭐 깨끗한 공기에 뭐 산림에서 사용되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 1년 동안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있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잘 써야 되는데요. 이 개념은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생태발자국 네트워크에서 매년 이 지구의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1971년도에는 이 생태 용량을 초과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 그러니까 거의 한 12월 동안 나눠서 잘 그래도 그나마 쓰고 있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7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50년 정도 사이에 얼마나 당겨졌죠? 5개월? 5개월이 당겨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언제일까 살펴봤더니 언제일까? 4월 2일이에요. 와, 1년 동안 나눠서 자원을 써야 되는데 4개월 만에 다 써버리고 나머지의 시간들은 다른 나라의 자원을 끌어다 쓰거나 다음 세대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태 용량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바로 이제 먹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드레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거리. 근데 그러고 보니까 추석 연휴는 먹거리가 완전 늘어나는 시즌이잖아요. 그럼 지금 지구 자원도 다 쓴 마당에 미래 세대한테 또 빚을 지게 된 꼴이네요. 한국인 한 명이 이제 매일 버리고 있는 쓰레기의 양으로 봤을 때 평균 929.9g이라고 합니다. 그게 2018년 기준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1kg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사실 저도 살림을 하니까 공감이 굉장히 되는데요. 이게 명절 때면 사실 남은 음식 때문에 진짜 골치거든요. 그거 먹다가 막 살도 찌고 집에 쌓아놔도 상하기만 하고 결국 안 먹고 이게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버리는 것도 문제고 온실가스 배출량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이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맞아. 밥상의 탄소 발자국 프로그램에 따르면 1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떡국은 이렇게 약간 설렁탕 같은 육수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0kg 정도 한대요.
1인분이 네. 1인분이 그래서 한식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네. 그런데 명절 음식은 더 커요. 네, 명절 음식은 10배 더 많대요. 10배 네, 56kg이나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는 거죠. 한 끼를 이렇게 명절 때 먹는 것이 30년 된 소나무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의 임팩트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쏙 들어가요. 근데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유엔 환경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억 톤의 음식물이 낭비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이 양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8에서 10%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꽤 많죠. 예.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만 약 21,495톤이라고 해요. 바로 직전주 평일에서 배출했던 양에 비해서 약 17%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적당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만큼만.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하면은 늘 먹고 남긴 것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 식품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큰 슈퍼라든지 시장에 가면은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폐기되는 그런 식품 폐기물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가 2019년도에 음식물 낭비와의 전쟁이라는 법을 제정하는데요. 그 슈퍼의 면적이 약 400제곱미터 이상 좀 큰 면적의 슈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 지나기 한 48시간 전에 반드시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품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벌금을 매기는데요. 약 3,7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도 줄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재료가 전달되게 되고 이걸 전달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재료 자체, 식품 폐기물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후위기로 우리가 식량난을 겪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활용 그런 쓰레기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추석 명절에도 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명절 지나면 저희 이제 집 앞에 쓰레기들이 막 포장지들 있잖아요. 뭐 엄청 쌓여 있어요, 막. 그거 진짜 저거 어디로 가나 막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분리되지 않고 막 버리는 것도 많고 예. 재활용 그래도 양이 엄청나죠. 예. 우리 사진을 딱 보면 바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박스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네. 포장지예요, 지금. 맞아요. 네, 저거 다 이제 포장 박스인데 분명히 이제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 될 때 선물 세트를 많이들 준비하기 때문에 네. 그 선물 세트에 맞는 어떤 포장재가 결국 이제 남잖아요. 소비자 시민 모임에 따르면 이런 선물 세트 한 40종 중에서 62.5%가 과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거 있는데 왼쪽은 적정 포장의 어떤 예시고 오른쪽은 이제 과대 포장 예시고요. 네. 그 정도만 해도 돼. 네, 이게 썩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있긴 있어요. 쓸데없는 종이를 갖다 붙이고 아니면 박스에 조금 더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막 비싼 과일 선물 세트 한번 샀더니 다 종이고 과일은 이만큼 들었어. 네. 박스는 막 이만한데.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또 막상 이게 무슨 날이면 선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예쁜 거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예쁜 거 받고 싶고. 근데 이런 게 다 그렇죠. 쓰레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예쁜 것보다 저렇게 과대 포장이 가지고 올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면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 포화 상태가 심각한데요.
2025년도부터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사용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배출량 자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 명절마다 쓰레기 몸살이 정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시급해 보이네요. 네, 여러분 이제 쇼핑을 하실 때 예쁜 것도 좋지만 뭐 뜯어보기 편리한 거 이런 거 한번 이제 고민해 주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해서 우리가 연휴를 보내면서 오히려 이렇게 지구 가열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이런 거를 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다들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추석 선물 포장도 재활용이나 또 재사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이제 지속되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용 잉크를 소재 제품으로 바꾸거나 또 사탕수수 섬유를 제작한 종이 박스를 도입해서 친환경 그 포장재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는 소비자가 명절을 고를 때 고급스러운 그런 포장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이제 소비자도 착한 소비,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느냐 하는 그런 상품을 또 많이 소비하는 추세도 있다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렇게 또 시대적인 변화에 많이 이렇게 부응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소비도 이 현명한 소비를 해야 돼. 네, 그죠, 착한 그죠? 소비, 네. 현명한 소비. 근데 또 그러고 보니까 추석 때 저희가 선물로 많이 받는 통조림회 있잖아.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플라스틱 뚜껑을 없앴다고요? 그걸 이제 2020년부터 해서 추석 선물 세트에 노란 뚜껑을 안 붙이는 게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해외에서는 원래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이잖아요. 그게 해외에서는 아예 뚜껑이 그렇게 없어요. 어차피 통조림이니까요. 그럼 네. 없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 아예 안 쓰는데 그냥 이제 쓸데없이 그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하고 이제 붙이고 만들고 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가 네. 이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운동을 해서 이제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부에서도 과대 포장을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포장이 과한 선물 세트를 단속해가지고 이 제조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2겹 이상이거나 또 빈 공간이 25%를 넘으면은 과대 포장으로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벌금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과대 포장을 단속하는 이유가 친환경 추석을 보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실까요? 고포장하는 건 좋은데 간소하게 2겹, 3겹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붙인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겉에만 살짝. 주부 입장에서는 너무 과다한 포장으로 인해서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포장보다는 속에 내용물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야. 좀 특별한 포장재가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거죠? 저기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셔 보시죠. 네. 네, 저희 투자적으로 특허를 내갖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제품 안에는 이런 종이 원단 제품인 셀룰로스, 종이 섬유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이 섬유 제품을 이용해서 저희가 에코라이너 제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종이처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거예요? 크래프트지 종이 봉투를 이용해서요. 봉투 안에 아까 보여드렸던 종이 섬유 제품을 넣어서 스폰 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코라이너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셀룰로스는 어떤 거냐면 건축자재에 많이 쓰는 자재인데요. 건축자재에 쓰는 제품은 화학 제품을 같이 혼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품을 받지 않고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100% 종이 섬유, 종이로만 친환경 제품이고 종이로 분리 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단열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단열 소재인 이유가 뭐냐면 패딩과 비슷한 건데요. 밖에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공기층을 생성을 해야 하고 안에 내부 온도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장치이고요. 스티로폼 박스와 저희 에코라이너 안에 동일한 컨디션으로 제품을 넣을 거고요. 안에 냉장 제품 워터팩을 넣어서 24시간 동안 이 안에 온도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볼 수 있어서 포장재로 계속 환경오염이 늘어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요.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그런 제품들을 안 쓰고 친환경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연구개발 끝에 나온 게 이런 에코라이너라는 폐지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현재는 스티로폼 박스 대비해서 약 한 140%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에코라이너 제품은 140원인 건데요. 저희가 계속 양산 장비와 이런 원가 절감을 해왔고 지금 내년부터는 110%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명절 때 과포장이나 스티로폼 박스,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해서 많이 보내시는데요. 보내실 때 친환경 제품으로 포장을 하면 고객님들께서도 버리실 때 분리배출도 쉽고 또 환경도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 더 친환경 제품에 이렇게 눈을 돌려봐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세트라고 해서 화려하게 돋보여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할 것 같은데요. 뚜껑 없고 단순한 색상이면 또 어떻습니까? 이게 또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사실 이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서로 뵈면서 선물할 거라고 알고 있죠. 그럼 맞아요. 미리부터 좀 과포장된 거 이제 안 받고 싶어요라고 은근슬쩍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포장 세트면은 더 비싸. 반품으로 차라리 사는 게 더 싸요, 그죠? 아, 네. 네, 포장 없이. 저는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그 발포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또 플라스틱 면봉 이런 것들을 딱 지정해가지고 생산과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그리고 사용 제한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최대 10만 유안.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얼마냐면은 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위반을 안 하겠네요. 강력하고 좀 필요해, 그죠? 정말 안 이제 하겠다. 우리가 매립지도 이제 더 이상 금지가 되고 만들어내는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정책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번 명절을 좀 더 슬기롭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저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음식을 적당하게 만들고 또 명절에 과식하게 되는데 과식을 좀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포장지에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선물하기보다는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선물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되게 좋은 네,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농산물은 사실 추석이 되면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적절하게 소비를 해줘야 또 이런 시대 변화에 맞게 어떤 포장이나 판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한국 회사인데 통조림 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육 상품이 나왔어요. 오, 이번에.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김밥 하거나 아니면 전 하거나 할 때 이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식물성 고기인데 대체육 네, 나왔어요. 그렇죠. 조금은 더 제식하고 고기 섭취량을 줄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당연하게 먹었던 우리나라의 과일들이 이렇게 조금만 지나면 먹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에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들 모두 잘 실천하면서 친환경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새롭게 참신하고 또 설득력 있게 이렇게 기후 위기를 농업 분야 또 이렇게 쓰레기 분야 이런 거 조명해 주신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유익한 시청자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귀중한 프로그램 참여하게 돼서 저도 반갑습니다. 고맙고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또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바로 다음 주에 한건 힌트 보여주세요. 오! 깜짝이야. MC님 제가 뭐 잘못한 게 뭘까? 미래를 걱정하는 그래.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근데 모델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 관련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약간 오! 모델 화장품? 그래서 약간 그럴 수도 패션? 있겠네요. 패션 괜찮다. 패션. 네.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가 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휴가를 보람 있게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박한 벙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